자, 다음으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길이가 10cm가 되고 단면적의 반지름이 1cm가 되는 원통형 자성체가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화되어 있을 때 자화의 세기. 자, 자화의 세기 하게 되면 자, 공식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자, 지금 현재 자성체가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통형에 대한 자성체가 있는데 자, 외부로부터 자계를 가하게 되면은 자계 H를 가하게 되면 자계 H를 가하게 되면 자, 이쪽에서는 우리가 N극이 발생하고 이쪽은 S극이 되는 자화 현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N극을 가졌다는 얘기는 플러스 자하의 크기를 가졌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자하의 크기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화의 색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정의식이 있어요. 자화의 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면적당 얼마만큼의 자극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자극이라는 거는 독립된 N극 또는 독립된 S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성체 길이를 L이라고 하게 되면 분모 분자에 L을 곱해봐라. 그렇다면은 면적은 최적에 대한 차원이 될 것이고 볼륨이 될 것이고요. 자극의 세기 곱하기 길이는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 M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단위법은 웨버 퍼 메타 스퀘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의식이 있고요. 또는 자화의 색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인가한 자계 때문에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자계와 자화의 색에 대한 비교 공식이 있었죠. 자, 뭐가 있었습니까? 뮤0 가로 열고 뮤s 마이너스 1 곱하기 자계의 색이다. 이 공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두 개를 물어봐야 되는데 자, 자계의 세기를 주고 자화의 세기를 물어보게 되면 2번식을 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화의 세기를 주어진 상태에서 자극의 세기라든가 또는 자하라든가 쌍극자 모멘트를 물어보게 되면 1번식을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 문제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자, 본 문제는요. 자화의 세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공식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 M은 자화의 세기 곱하기 최적 V가 될 것이고요. 최적 V라는 거는 단면적 곱하기 L이 됩니다. 자, 물론 단면적이라는 거는 자, 본 문제에서 단면에 대한 반지름이 나왔어요. 단면에 대한 반지름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면적은 파이 R 자승이죠. 면적은 파이 R 자승 곱하기 L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화의 세기는 0.5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1cm라고 그랬으니까 메타로 바꾸면 0.01의 자승 곱하기 길이가 자, 첫 번째 10cm라고 그랬으니까 메타로 바꾸면 0.1m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마찬가지로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1번 계산기를 눌러보게 되면 1.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가 M일 때 결합계수. 자, 이거 공식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래서 결합계수는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이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변이 전류 밀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변이 전류 밀도. 자, 이것도 제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연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져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해서 변이전류 밀도 스몰 id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율을 우리는 변이전류 밀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물론 변이전류 밀도는 입실론 곱하기 변이전류 밀도가 아니라 전속 밀도는 입실론 곱하기 전개의 세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개의 세기라는 거는 거리분의 전이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법이 볼트 퍼 메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D분의 입실론 곱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주어지는 게 전속 밀도냐, 전개냐, 전이차냐에 대해서 공식을 우리가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 문제는요. 변이전류 밀도를 구하는데 정극간에서의 발생한 전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공식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 대입하게 되면 D분의 입실론 곱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자, 미분시켜라 이런 얘기죠. 미분시켜라. 자, 이때 V는 Vm 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자, 시간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전압은 상수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내보내게 되면 D분의 입실론 Vm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인 오메가 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오메가를 앞으로 내보내고요. 자, 오메가를 앞으로 내보내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작성한 게 몇 번이냐? D분의 입실론 오메가. 자, 우선 코사인이니까 자, 사인은 5다. 코사인 상태에서 하니까 1번이 정답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미분에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미분에 약하신 분들은 자, 우선 변이전류 밀도라는 거는 시간적 변화율을 말합니다. 시간적 변화율. 그렇다면 자, 어쨌든 간 저희가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다. 이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다. 근데 이 각 주파수 오메가를 비례할 것이냐 반비례할 것이냐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는데요. 오메가라는 거는 2파이 F로서 주파수가 되죠. 그럼 주파수가 뭡니까?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는 변화율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전류 밀도는 반드시 변화율에 비례하기 때문에 오메가를 비례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적으로도 답이 1번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 두 개의 동신구에서 내구 A에만 전하 Q를 주고 외구 B를 접제하였을 때 내구의 전이. 자, 우리 문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림만 나오면 뭐였습니까? 이건 동신구도체죠. 그럼 동신구도체에서의 전이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다 라고 공식을 외웠어요. 그래서 답을 딱 찍으시면요 1번이 되는데 실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A 도체와 B 도체가 있는데 자, B 도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구죠. 그 구 안에 A라는 구도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A에만 전하를 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A에만 전하를 줬다. 물론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비치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B도체 안에는 자, 우리가 중성 상태로 내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위치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러스에 대한 전하가 근접하게 되면 여기는 정전 유도 현상이 만들어지죠. 다시 말해 어떻게? 자, 플러스 근처에는 마이너스가 유도가 될 것이고요. 바깥쪽은 밀어내는 플러스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A메타만큼 거리에는 플러스의 전하가 있을 것이고 B메타만큼 거리에는 마이너스의 전하가 있을 것이고 C메타 거리에는 다시 플러스에 대한 전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깥에 접지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접지를 시키게 되면 전위는 다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해서 C에 대한 전위는 0이 될 것이다. 해서 이 두 개에 대한 공식으로만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림만 보시고 바로 1번 찍으신 분들은 전부 다 틀리실 수밖에 없어요. 해서 접지가 안 되어 있으면 1번, 외함 접지가 되어 있으면 2번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이 D메타이고 면적이 S가 되는 평행판 커패시터에 전극사의 유전율이 입실론인 유전체를 채우고 전극 간의 V라는 전압을 가했을 때 이 커패시터에 전극판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힘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이거 좀 문제가 좀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극판을 떼어낼 때 필요한 힘을 우리는 앞으로 정전응력이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무슨 말이냐면 자, 정전응력 F는 우리가 앞에서 공식을 작성했었죠. 얼마였어요? 2분의 1 입실론 2자승 2분의 1 ED 2 입실론분의 D 자승 뉴턴 퍼 메타 제곱이에요. 그래서 전체 힘 F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F 곱하기 단면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1번 공식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입실론 2자승 S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정전 응력과 극판을 떼어낼 때 작용하는 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콘덴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콘덴서 양 극판에 전압을 걸어줄게요. 자, 물론 이 극판이 가지고 있는 초기 간격을 D메타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양단 사이에 전압을 걸게 되면 한쪽에는 플러스가 한쪽에는 마이너스가 쌓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어떤 힘? 흡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판에서는 소정의 흡입력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극판 간격이 조금이나마 가까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 극판이 이와만큼. 자, 델타 D만큼 이동한 거를 우리는 맥스웰의 변형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맥스웰의 변형력을 우리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정전응력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커패시터에서 여기 있는 전극판을 이렇게 바깥으로 탈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띄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힘을 이겨내면서 띄어내야 돼요? 극판에서 작용하는 흡입력을 이겨내고 띄어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극판에 작용한 힘이 바로 뭐다? 정전응력에 대한 힘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 힘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뀌어진 공식이 뭐냐? 우리 앞에서 전개의 세기는 거리 곱하기 전이차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식이 여기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진 정답이 바로 4번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 번만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자, 이어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패러데이관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패러데이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위 전하로부터 발생되는 전기력선과 전속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주위 매질이 진공 또는 공기였을 때 1쿨롱에 대한 단위 전하로부터 발생되는 전기력선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위 전하로부터 발생되어 나가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입실론 제로분의 Q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진공 중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하는 단위 전하다 1쿨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 8.85를 그냥 10이다 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개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니까 지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약 10의 11승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1쿨롱에 대한 작은 전하량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이 발산되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문을 적용할 때 이 1쿨롱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 다발이 나가다 보니까 해석하기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패러데이라는 학자가 자, 1쿨롱으로부터 발생하는 전기력선의 묶음을 우리는 한 가닥이다 라고 해서 묶을 속자를 써서 전속이다 라는 개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러데이에 의해서 1쿨롱은 한 개의 전속선을 발생시킨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에 대한 모델링으로 가져오게 되면 자, 콘덴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콘덴서에서 단위 면적에 1쿨롱의 전하가 축적됐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위 면적 공간에 플러스 1쿨롱에 대한 단위 전하가 축적됐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에 반대되는 극판에서는 부극성 마이너스 1쿨롱의 전하가 쌓여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1쿨롱으로부터 발생되는 전속선은요, 오직 한 가닥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면 자, 이 면적에 대해서 전속에 대한 묶음을 표현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하나의 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쿨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한 개의 관을 우리가 패러데이 관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1쿨롱의 전하로부터 한 개의 전속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한 개의 단위 전하로부터 한 개의 패러데이 관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크기 정도로 따지게 되면 전하의 크기와 전속의 수, 패러데이 관 이 세 개는 모두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패러데이 관 양단에는 양 또는 음의 단위 진전하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한 진전하라는 것은 이 콘덴서 극판 외부에 축적된 전하량을 말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개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패러데이 관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했으니까 바로 정답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답은 4번이에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지 않다. 자,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와 전속과 패러데이 관은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전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고 전속 밀도는 패러데이 관의 밀도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이요. 유전율이 입실론, 투자율이 뮤인 메어질 내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 자, 기본 문제죠. 그래서 전파 속도는 루트 입실론 뮤 분의 1이다. 또는 루트 LC 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것도 기본 문제예요.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그렸을 때 그에 만들어지는 면적이 바로 손실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 무한평면 도체 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4쿨롱의 점전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접지된 도체로부터 점전하가 놓여져 있다. 또는 접지된 도체 대신에 무한평면 도체다라고 표현했었죠. 해서 점전하와 접지된 도체 또는 무한평면 도체가 대치가 돼 있으면 우리는 전기영상법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무한평면 도체 또는 접지된 면도체로부터 소정의 Am 떨어진 곳에 점전하가 위치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점전으로부터 발생되는 쿨롱의 힘 또는 전개, 전위 또는 정전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선 전기 영상법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전기 영상법이 뭡니까? 자, 이 도체로부터 점전하 사이 거리가 Am라고 하게 되면 자,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가 이 도체로부터 대칭 지점에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죠. 해서 한 요 정도 Am 떨어진 곳에 영상전하 Q'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진전하가 Q였다면은
영상전화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영상전화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영상전화 Q'은 마이너스 Q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상전화를 대치한 상태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자, 현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점전화가 받아지는 힘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그렇다면 영상전화를 포함한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쿨롱의 법칙이 되겠죠? 자, 그럼 쿨롱의 법칙은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자 승분의 Q1, Q2가 됩니다. 자, 여기서 R이라는 거는 두 전화 사이 거리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전화 사이 거리는요 2A메타가 되겠죠. 자, 2A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 2A의 전체 제곱에 자, Q1은 우리가 플러스 Q라고 그랬고요. Q2는 자, 영상전화 Q'이 돼서 마이너스 Q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Q 자승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때 우리가 쿨롱의 힘이 마이너스에 대한 부호를 갖는다는 것은 두 전하가 흡입력을 갖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 플러스 전하가 한끼리는 반발력,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다른 두 개의 부호의 전하에 대해서는 흡입력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흡입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마이너스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 곱해주게 되면 4가 되니까요. 자, 제곱하면 4가 되니까 곱하면 16파이 입실론 제로 A 자승분의 Q 자승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생략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A는 뭡니까? A는 평면 도체로부터 떨어진 전하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표면으로부터 2m 떨어져 있고 전하의 크기는 4쿨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16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2의 자승분의 전하의 크기가 4쿨롱이니까 4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다면 4, 4, 16이 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2의 제곱은 4가 되니까 다시 한번 쓰게 되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와 같이 체크한 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한평면 도체다 또는 접지된 면도체로부터 점전하가 대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기형상법에 의해서 해석을 해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내압이 2kV이고 정전 용량이 각각 0.01 마이크로페럿, 0.02, 0.04 세 개의 캐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내압은 몇 볼트가 되겠습니까? 자, 본 문제는 현재 캐패시터 C를 3개 직렬로 접속시켰어요.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3개를 접속시키고 여기다가 전체 전압을 인가시켜 놓은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C1, C2, C3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내압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정전 용량, 다시 말해 캐패시터 2개만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C1, C2 전체 전압을 V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자, C1에 걸려진 단자 전압을 V1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V1 전압 분배의 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V1은 전전압 V가 분배되는 과정이에요. 뭐에 의해서 분배가 된다? 정전 용량 크기 비율에 의해서 분배가 된다. 그래서 C1 플러스 C2가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정전 용량에 대한 공식 자, V로 한번 써볼까요? V는 C분의 Q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단자 전압은 정전 용량에 반비례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자, 그 말은 정전 용량이 상승하게 되면 단자 전압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 C2의 값이 증가하게 되면
C2 양단에 인가된 V2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전전압이 정전 용량 비율에 의해서 전압이 분배가 되는데 V2의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V1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1은 상대방 정전 용량 C2와 비례 관계를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 또는 전류 분배 법칙을 사용할 때 자, 이와 같이 해당하는 인자와 개수가 반비례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면은 상대방 소자와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C2 값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에 대한 공식을 적용할 때 정전 용량이 작은 쪽으로 더 많은 전압이 인가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재 커패시터 3개가 직렬로 접속된 상태에서 자, 이때 내압이 2kV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자, 콘덴서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콘덴서엔 전하가 축적되겠죠. 근데 콘덴서가 견딜 수 있는 양을 초과하게 되면 콘덴서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콘덴서가 폭발하지 않게끔 걸 수 있는 최대 리미트 전압, 이걸 우리는 견딜 내자를 써서 내압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회로에서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정전 용량이 제일 작은 쪽에 많은 전압이 인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2kV의 내압을 갖는다라는 것은 직렬로 접속된 정전 용량 중 커패시터 중 용량이 제일 작은 바로 C1 쪽에 걸리는 전압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1이 0.01, 0.02, 0.03이었을 때 자, 여기서 걸려지는 단자 전압, 즉 내압이 2kV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가 2kV가 걸렸을 때 전체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을 통해 가지고 자, 이 두 개에 대한 관계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V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두 개를 합성 용량 C0로 바꿔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2와 C3에 대한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게 되면 자, C0 값은요.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분의 1인데 우리는 합분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쵸?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C2가 0.02, 자, C2가 0.02, C3가 0.04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0.02 플러스 0.04분의 0.02 곱하기 0.04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관계상 우리가 계산된 결과값을 보게 되면은요. 자, 풀어주게 되면은 0.01, 0.0133 마이크로페럿이 나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C0를 이용해서 등가 변환을 해보게 되면 자, 여기가 C1이고 여기가 C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이 V. 자, 우리는 현재 이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문제 속에 주어진 정보가 바로 여기에는 V1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V와 V1에 대한 전압 분배 법칙 공식을 통해서 V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V1에 해당하는 값은 앞에서 저희가 연습을 했어요. 전체 전압 V가 분배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 C1 플러스 C0에 의해서. 자, 근데 정전율, 커패시터의 단자 전압은 정전 용량의 반비례가 되는 것만큼 우리가 V1을 구할 때는 상대방 정전 용량의 비례 관계를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공식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V값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거를 좌항으로 이항시켜 주게 되면은 우리가 C0분의 C1 플러스 C0 곱하기 V1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다 쓸게요. 전체 전압 V는 C0는
0.0133분의 자, C1 값 0.01 플러스 0.0133 곱하기 자, 내압이 2kV죠. 그러니까 2000V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기를 다 눌러주게 되면 얼마가 만들어진다? 3500V가 만들어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3회차 1교시에 대한 문제, 20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 제가 항상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때 마지막에 저희가 이번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체크를 해드렸어요. 항상 난이도의 기준은 몇 점이니까 20문제 중에 15개가 기준이다. 그래서 15개보다 더 많은 기본 문제가 나오면 시험 문제가 쉬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14개, 15개 이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은 시험이 좀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린다라고 했어요. 해서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자, 20번 문제는 좀 까다로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번 같은 경우에는 틀려도 좋은 문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19번 문제는 기본 문제죠. 18번 기본. 이것도 기본이요. 자, 13번 문제도 제가 변이전류 밀도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기본 문제예요. 하지만 연산이 좀 약하신 분들, 자, 미분이 좀 약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냥 틀릴 수도 있을 만한 문제다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평상시에 많이 강조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기본, 11번 기본, 10번 기본, 9번 기본, 8번, 7번, 6번, 5번, 4번, 3번. 자, 3번도 제가 2017년 이후로 우리 기사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연습을 해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3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기본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 풀이 과정에서 보셨다시피 한 문제 푸는데 거의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을 만한 문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기본, 1번 문제도 기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제는 바로 이 세 문제밖에 안 되는데, 자, 이 두 문제, 13번과 3번 문제도 제가 평상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열심히만 준비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또한 역시 맞출 수 있을 만한 문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준비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한 문제 정도가 까다로웠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아직 연습을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세 문제 빼고는 나머지가 평이한 문제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20문제 중에 17문제를 제가 기본 문제로 설정했던 것만큼 이번 시험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이 나머지 17문제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되는 이론부터 해당되는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